그래서 이제 오늘 화법과 작문을 보는데 한 장 넘기시면 들어가며가 나올 거예요. 화법과 작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아니요. 한 장만 넘기면 돼, 한 장만. 이렇게 많이 넘겼어. 네. 표지만 넘기면 들어가며 나오죠? 화법과 작문, 과목의 성격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화법과 작문은 도구적 성격으로서의 국어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구적 성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말 왜 해? 글 왜 써? 말 왜 하고 글 왜 써?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꼈는지를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지. 이 도구적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말하는 거냐? 얘는 의사소통의 수단, 방법이라는 거예요. 1차적, 이게 바로 이제 1차적 기능인 거죠. 우리 말하고 글 쓰는 1차적. 1차적 기능이 도구적 성격으로서 보여주는 것, 과목이 바로 화법과 작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과목의 성격을 알아야 여기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럼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 함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쓸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수행평가 말고는 우리가 말하기 평가를 하냐? 글쓰기 평가를 해? 수행평가 아닌데? 안 하지. 다 뭐로 이루어지냐면 지필고사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글을 읽고선 화법과 작문임에도 불구하고 읽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거거든. 그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는 결국에 이 2번하고 연결이 돼요.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2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체 구조, 구성, 전개 방식, 표현 방법, 매체 활용들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기억할 수 있거든. 특히 우리 화법의 경우는 내가 왜 프로젝터 수업을 하겠어? 그냥 단순하게 의문을 보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각 매체를 이용하는 거거든. 왜? 말은 어떤 속성이 있어? 날아가. 그런데 글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뭐 할 수 있어? 우서가 내가 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뭐 할 수 있어? 맞아, 그거야. 글은 다시 읽어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녹음하지 않는 이상, 영상으로 찍지 않는 이상 다시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 그것이 우리 글의 화법의 작문에 녹여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문제를 푸는 거야. 야, 너가 말을 잘할 수 있다. 너가 글을 잘 쓸 수 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쓰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거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화법과 작문 지문을 볼 땐 처음에 담화, 이거는 이제 말할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상황. 담화 및 작문 상황을 분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한 거냐,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쓴 거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법과 작문 그 문제를 풀 때 큰 문제들이 있잖아. 1번에서 3번, 다음은 토론이다, 다음은 토의다, 다음은 어떤 상황에서 글쓰기 한 거다, 이런 게 주어진다고. 화법과 작문에서는 우리 제가 과정을 아직 안 드렸죠. 왜? 난 항상 다 주고 싶어. 왜 자꾸 내 마음을 몰라줘? 아니야, 종이가 두꺼워서 그래. 안 두꺼워. 과제물을 볼까요? 똑같은 거다. 그러면 봐봐.
지금 요 담화 및 장문 상황 분석은 이거는 큰 문제야. 큰 문제를 읽을 때 생각할 것. 담화 및 장문 상황 분석은 큰 문제를 읽을 때 미리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한 장 넘겨보십시오. 우리 과정을 한 장 넘겨보시면 1일차가 나오죠. 그 1일차 보니까 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다. 무슨 대답하셔. 거기 토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토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담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지금 이 지문은 토론이구나. 토론에서 중요한 게 뭐지? 라고 떠올려야 되는 거야. 담화 상황을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개념 이제 설명할 거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거를 뭐하자? 큰 문제를 보면 떠올리자. 화법과 장문을 연습하는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화법과 장문은 어려워서 연습하는 게 아니야. 쉬워서 연습하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뭘 연습하는 거냐? 시간을 줄이는 것이 화법과 장문에서의 목표야. 문학과 독서는 마치는 것이 목표잖아. 그런데 화법과 장문은 마치는 것은 기본이야.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물론 지금 1학년, 2학년 수준의 화법과 장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20분 정도의 15번까지, 그러니까 문법 문제 포함해서 15번까지 해결이 될 수 있어. 그런데 3학년이 돼서는 그것이 2, 3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과제할 때, 이거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 과제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을 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화법과 장문석은 딱 이번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딱 한 번 해주면 끝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신경만 쓰면 되는 거야. 신경만. 뭐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넘겨봅니다. 그럼 어디를 보냐? 1일차, 2일차, 3일차를 봅니다. 지금 화법에 대해서 큰 문제를 통해서 화법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고, 3일차 문제를 보면 별로 안 길어. 니네 이거 3월에 봤던 모의고사보다도 짧아. 왜 그래? 3일차를 보시면 지금 거기에는 이제 장문이 나오는데 큰 문제. 다음은 전기에너지 부족 문제에 관한 논설문 쓰기 위해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문 상황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또 이 장문 상황은 큰 문제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에는 없네. 11쪽을 볼까요? 4일차. (11쪽에) 2, 3번 문제를 봅니다. 2, 3번 문제 보면 거기에 장문 과제, 과제의 초고 나오죠? 이 장문 상황은 장문 과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어. 다시 거기에 큰 문제 봐봐. 2, 3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 여기는 구체적 상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장문 과제 거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얘는 장문 과제가 상당히 좀 빈약하지. 그냥 시간 관리에 대해서 써보자. 그러면 시간 관리 써볼 때 시간 관리를 주장하는, 시간 관리 관련해서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하고 설명한, 시간 관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시간 관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체험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읽어보는 건데 보통은 장문 과제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로 쓰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법과 장문은 큰 문제, 본문이 아니라 큰 문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지식을 좀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를 할 거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전체 구조, 구성.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된 거냐, 혹은 전개 방식. 우리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 설명, 묘사, 인과, 대조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정의, 비교, 대조, 그런 것들이 전개 방식이 되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우리가 시에서 봤던 것들, 비유, 은유, 역설, 직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체 활용은 시각자료가 되겠죠. 혹은 매체 활용은 시각자료 말고 또 뭘 할 수 있어? 이거 인용. 자료를 인용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인용일 때 중요한 게 뭐야? 인용의 짝, 이거 기억합니다. 인용의 짝은 출처야. 어떤 자료를 인용했어. 그럼 무조건 출처를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는지를 따져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문제에서 요구한다. 그럼 알고 보면 이런 거 중심으로 지문을 파악하면 되잖아.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지문으로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시간은 절약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헌법과 작문 문제는 최대한 내가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건 연습이 필요한 거야. 다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지문 돌아가면 돼. 쉬워. 그런데 그건 연습이 아니라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려는 노력.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더라도 한번 내가 답을 내보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했어. 다시 풀 때 내가 어떤 거를 지문에 놓쳤는지. 우리 과제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제가 절차를 좀 적어놨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면 잘 안 하게 되죠. 신경을 써줘야 돼요. 됐어? 그래서 지금 헌법과 작문에서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제 방식을 봅니다. 수능의 유형은 교육과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수능의 형식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때부터 수능 형식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많아서 1년 유예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수능 보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까지도 수능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현재 잘못 얘기했네. 여러분 때부터 바뀝니다. 지금 이제 바뀐 교육과정은 현재 2학년부터인 거니까, 현재 2학년은 지금 현재 3학년이 보는 형식과 똑같은 형태로 보는 거고, 여러분 때부터 바뀌어요. 여러분 때 국어에서 선택이 생깁니다. 언어와 매체, 헌법과 작문 중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 중심인 거고, 헌법과 작문은 이거 중심인 거고, 그러면은 독서랑 문학은 공통인 거예요. 사실은 국어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선택적인 요소만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지금 입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문법보다는 우리 친구들에게 헌법과 작문이 쉽게 느껴질 테니까 실제로 수능을 치르게 되면 헌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거든. 그런데 이거 뚜껑 열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작년의 수능이 있죠. 작년의 수능이 아마 지금 바뀌게 되는 수능을 좀 고려한 걸 거거든. 왜냐? 작년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 시작이 헌법과 작문이에요. 최근.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거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충분히 헌법과 작문도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해야 돼.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풀었던 헌법과 작문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낄 거야. 일단 봅니다. 이게 언제 헌법과 작문 문제가 나온 거냐면 그 전에는 듣기평가가 있었어. 영어처럼. 2012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에 치렀던 수능 때부터 헌법과 작문이야. 그때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지문에 사용된 다양한 전달 방식들이 있죠. 아까 발표쳤던 것들 있지? 그것들을 물어봤어.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빠르게 푸는 친구들 10분에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너무 패턴화가 되느냐 그것만 보면 돼. 그럼 답이 보여. 이게 언제부터 어려워졌냐면 다시 공통과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 2013년 13학년도 수능은 A형하고 B형이 구분이 됐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과 애들은 A형 보고 문과 애들은 B형 봤어. B형이 어려운 문제고 A형이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국어가 통합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2016년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어려워졌어. 화법과 작문. 왜 어려워졌냐면 처음에는 그냥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 이것만 물어봤거든. 그런데 질문에 사용된 다양한 전달 방식과 내용을 연결해. 예전에 설명을 했죠. 표현 방식, 내용이 A, B, C,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지문에서 설명이 된 거야. 그런데 선택지는 어떻게? 이렇게 짝을 맺어주고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거지. 그런데 초창기 때를 기준으로 연습을 했다면 머릿속에는 A, B, C는 있어. 얘는 흐릿하게 있지, 내용은. 왜? 문제에서 얘네들만 물었거든. 그런데 선택지 딱 봤더니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네. 그런데 얘랑 얘기했어. 근데 분명 얘도 봤고 얘도 봤어. 그런데 A의 짝이 소문자 B인지는 이거는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문제는 맞췄는데 뭐가 문제가 돼?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부터 15번까지 10분 정도에 해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짝을 맺는 게 나오니까 20분, 15분 이렇게 늘어나네. 그런 상태에서 작년이야. 그런 상태에서 작년. 이거의 지문의 독서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화법과 작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법과 작문하거든. 독서는 심층되는 내용인 거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점점 독서 지문처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법까지 문제를 푸는데 얼마 걸린? 25분 걸린 거야. 25분. 20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독서와 문학을 문제를 풀 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화법과 작문, 문법까지 해서 5분이 초과가 됐으니 문학과 독서를 제대로 풀었겠어? 못 풀었지. 그러니까 1등급 컷이 81점, 83점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 때문에. 물론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좀 훈련이 필요한 거야. 뭐 할 수 있는 훈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훈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 넘기면 대화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 다 누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지문의 유형이야. 이거는 이제 지문 유형입니다. 지문 유형에 따라서 대화 또 넘겨봐. 대화 넘기면 뭐가 나와? 대담이랑 면접이 나오죠? 또 넘기면 토론과 토의가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지문 유형에 따라서 나눈 거고. 그럼 왜 대화부터 하느냐? 대화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대담 면접에 누적이 되고 또 대담 면접에서 봤던 내용이 토론 토의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내용 시작해서 다 누적이 되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지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봅니다. 대화. 일상적인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처음에는 많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대화 안 내. 왜? 너무 쉬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화법에 다 깔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공감하며 듣기.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며 듣는데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다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아직 안 배운 학교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다 배울 거야. 화법 시간에 배우니까 우리 단원 중에 화법에 해당하는 거에서 볼 거야.
이거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공감하며 듣는 모습인 거구나. 봐봐. 마주보기, 고개 끄덕이기, 맞장구치기. 맞장구치기 뭐겠어? 나도 그래. 맞아. 이런 게 맞장구치기죠. 그 다음에 적극적 듣기는 상대의 말을 위협하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써주세요.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진술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 하나는 자신이 잘 듣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야. 잘 듣고 있음을 보여줘. 내가 재진술했는데 말한 사람이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이거 듣는 사람의 태도야. 그래서 잘 들었다가 이렇게 말한 거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잘못 들은 게 되는 거니까 잘 듣고 있음을 이제 확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A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이게 뭐냐면 객관화할 수 있는 거거든. 화자에게 객관화. 는 기회. 내가 이거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재진술만 선택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재진술의 효과야. 그러니까 선택지에는 재진술하고 이 내용이 이제 조합이 돼서 나올 거거든. 지금 청자가 재진술함으로써 화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뭐라고 야, 내가 어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진짜 걔 참 나쁜 애 같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너가 그런 일을 겪어서 걔를 나쁜 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거를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얘기해 줌으로써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재진술이 두 가지입니다. 나 잘 듣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하나와, 하나는 말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상대의 정서 추적. 힘들었겠구나. 야, 많이 배고팠겠네. 이거 먹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함에 드는 태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화의 원리라고 해서,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도 지금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순서결의 원리라고 해서 그 밑에 용어들이 더 나오죠. 내신에서는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요거를 시험 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공부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내신에서는 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거야. 대화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거는 끝이야. 사실 공감적 특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문제가 나오죠? 아닙니다. 지금 풀어요. 네. 이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겁니다. 거기 있는 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화가 어렵지 않아서.
나는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그랬더니 소연이 뭐래? 아, 정말 멋지던데? 좋았어. 지금 한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 다음에 멋지더라. 정말 멋지던데? 뭐 한 거야, 이거? 맞장구 친 거지. 맞장구.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참 애맞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지금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에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야? 우리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비언어적, 반언어적 들어봤어?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괄호에 들어있는 건 앞으로 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비언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언어가 아니래. 언어가 아니라는 거니까 뭐야? 이거는 표정, 몸짓,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야. 반언어는 반만 언어야. 반언어는 얘는 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빠르기, 강약, 억양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반언어적이라는 말 대신에 준언어적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반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은 같은 거야. 한숨을 쉰 거니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 말해봐. 지금 뭐야, 달래고 있는 거잖아. 말할 수 있게끔.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거고. 미음, 너 정말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얘의 감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아까 전에 그 감정, 뭐 추측하기, 따라하기 그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공감적 듣기, 공감적 태도의 말하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2번 봐봐.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상대의 표현 방식을 내가 평가했다는 거지.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여기까지야. 평가가 옳은지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평가한 게 맞냐? 라고 묻는 거라는 거야. 이 선택지가. 말을 엄청나게 꺼는 거죠. 쓸데없이.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봐봐. 지금 왜 그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런 개념들을, 그런 용어들을 안 외워도 되는지 얘기해주잖아.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의사소통 방식 갈등을 유발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 이게 왼쪽에 있는 그 내용 봐봐. 공소성의 원리에 뭐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 뭐에 대한 거야? 아니, 오른쪽에 나오잖아. 그거 써줬잖아. 뭐야? 아니, 오른쪽? 왼쪽, 미안. 왼쪽 페이지죠. 무슨 원리야, 이거?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거 뭐야? 요령의 경륜. 그거야. 그걸 이렇게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하는 건 뭐야? 이거 내 탓이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몇 번이죠? 네, 5번.
근데 이제 이거 선택지로 보면 참 싸가 처음 맞겠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 주실 수 없나요? 처음 맞아야죠, 어떻게 이거. 2번. 2번 선택지 제가 제가 불쌍하게 놀라셨죠? 아버지가 저를 화나게 만드셨어요. 끌려가야죠. 다음 거 봅니다, 이제. 대담 면접. 대담. 다시. 앞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대담하고 면접도 대화가 기본이죠. 전제가 되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대화는 사적인 거라면 대담하고 면접은 공적인 말함입니다. 공적인 거니까 뭐가 필요해? 격식이 필요하죠. 격식,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 격식이니까 우리 그 격식책, 비격식책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이거 그냥 문법적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격식체가 어떤 거냐면 우리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그런데 이제 예의를 차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쓰겠지. 얘는 명령문의 형태인 거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뭐뭐 씁니다, 그 다음에 혹은 비읍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는 해요와 해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비격식체의 대표적인 게 요가 되겠죠. 다시 예의를 갖춰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뭐뭐 다의 형태를 끝나면 격식체가 되는 거고, 요의 형태를 끝나면 비격식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면접 이런 걸 보게 된다면 격식체를 써야 돼. 그러니까 다의 형태로 끝나게 말해. 뭐뭐 했어요 보다는 뭐뭐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왜? 얘는 면접, 대담은 공적 대화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봅니다. 대답, 진행자의 질문과 전문가의 답변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 전문가 답변인 거니까 전문가에게 무언가가 궁금한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대담에서는 여기서는 좀 내용에 좀 신경을 써야 돼.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내용 및.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는 면접 받는 사람이겠죠. 답변으로 진행되는데 면접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 학교, 우리 동아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적합한지, 우리 집단에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 면접입니다. 그래서 대담, 면접, 지문을 파악하는 건 똑같이 처음에 담화, 상황 및 맥락. 요 맥락은 내용, 그 다음에 적합 여부, 요거와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진행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해당되고 면접자도 해당되고 피면접자도 해당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이제 추가가 된 거네. 환기가 무슨 뜻이었어? 환기가 무슨 뜻이었어? 환기는 떠오르게 하답니다. 떠올리다, 떠오르게 하다. 그래서 얘는 뭘 환기할 거냐면 배경지식, 그 다음에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거야. 이런 거지. 혹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라고 묻는 거. 그것이 바로 환기입니다. 배경 지식을 떠오르게 하거나 경험을 떠오르게 하거나. 됐어? 다시 지금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선택지에 다 나오는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당연히 외워야죠. 그 다음에 통념은 무슨 뜻이야?
통념이랑 비슷한 개념을 상식으로 보면 돼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 그런데 이거는 기억해도 그러니까 지문에서 통념이 나오면 대부분은 이 통념은 까입니다. 통념은 비판의 대상이야.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념이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아, 비판적 대상이겠구나, 혹은 까이려고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정의는 뭔지 알죠? 개념, 뭐뭐란 뭐뭐이다, 이 형태를 보여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조가 되려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돼? 대상이? 2개 이상이 나와야지. 왜냐하면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기,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비유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거 기본적으로 은유, 직유, 그 다음에 대유, 그리고 화류, 의인, 이것만큼은 반드시 외우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쓰이면 비유적 방법이 쓰인 겁니다. 은유, 직유, 대유, 화류, 의인. 사실은 여기에 풍유도 있는데 풍유는 지금 잘 아는 거니까 얘는 이제 속담, 격언을 이용하는 것을 풍유라고 하죠. 그 다음 예시는 알죠? 구체적 사회. 인용. 아까 인용의 짝은 뭐라 그랬어? 인용의 짝은 출처. 그렇지. 인용하면 무조건 출처 생각해야 돼. 인용하는 건, 인용 방식은 뭐야? 뭐뭐에 따르면,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뭐뭐라고 한다, 뭐뭐다고 한다, 이런 표현도 다 인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기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대죠. 혹은 바람. 이걸 또 당부라고도 바꿀 수 있겠네. 당부. 그 다음에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언어적 비언어적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반언은 준 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야. 오늘의 마지막. 거기 그 대담 인터뷰하는 게 하나 있죠? 그 지문, 그 연습 문제, 그 지문까지만 풀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네, 쪽지 시험 해야죠. 안 되지. 깜빡 속아 놓은 거 같아요. 출처까지 할 거야? 어떤 거? 아니요, 그 투구 제출합니다.
됐습니까? 안 어렵죠? 아, 지금 우리가 인터뷰, 그러니까 대담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대화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이는 공감적 듣기, 공감적 대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인터뷰만의 어떤 특성들이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해 주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집회 속의 이거지.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아까 그 대화가 쉬워서 거의 문제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인터뷰와 면접도 최근 들어서 점점 쉬워져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장문하고 융합해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거 가, 나 이렇게 나눠져서 헌법하고 장문이 융합된 질문 있죠? 왜?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렵지 않거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터뷰니까 이거 내용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보면 인터뷰의 목적 밝히고 있죠. 집회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지의 실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했어. 당연히 인터뷰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적어 얘기를 하겠네. 다음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질문인데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냥 답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야. 한번 비튼 거죠. 그러죠. 1,000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 그럼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있어?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웃어봐. 되묻고 있지. 이게 바로 1,000원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 이게 바로 배경지식 환기가 되는 거야. 질문을 통해서 야, 너 이거 알고 있냐? 라고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 거죠. 네, 앞면의 책의 이양 뒷면에는 도산서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그림은 조선후기 겸재정선이 그린 대상, 봐봐. 그럼 이제 문화유산에 있는 거잖아. 내용적인 측면도 확인을 해야죠. 문화유산에 대한 거. 지금 도산서원 계산정거도라는 작품이 1,000원권에 들어있다는 거지. 집회에 담긴 문화유산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도산서원 주변을 풍경을 그린 거래. 그랬더니 학생이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하은 선생님 계실 것만 같아요. 지금 이 박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도 웃어.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공감적 듣기, 공감적 대화, 대화의 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화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그만큼 어떻게 그림이 잘 그려졌다는 거죠.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어디야? 10,000원권이네. 지금 이제 전개 방식, 구성 이거 생각하려 했던 거잖아. 처음에 뭐 질문했어? 1,000원권. 그 다음에 10,000원권. 요거를 보고 앞에서 1,000원권 얘기했지. 이번에는 10,000원권이구나. 그러면 금액 커지는 순서. 금액 순으로 지금 질문을 구성해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경험 환기가 되는 거죠. 배운 적 있지? 이거에 대해서. 세종대왕초사 옆에는 용비어천과 이장. 이게 바로 그 집회 속에 들어있는 문화유산이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건 계속 추가적인 질문하고 있는 거야. 별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는 천문도 이게 들어있대. 그랬더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 이건 지금 인터뷰이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문도 여기 봐. 인터뷰이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별자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오래된 천문도
그 다음에 별의 밝기까지도 표시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라는 것. 참 신기하죠? 평소에 저는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뭐. 이번 인터뷰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표시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반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몇 번이야? (1번이네)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게 이게 맞나요? 지금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런 게 있어? 다시 지금 2번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잖아. 와 이런 거. 배경 지식을 점검해가며 그거 뭐였어? 야 너 이거 뒤에 그림 그려 있는 거 알아? 효율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 너 이거 배운 적 있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된 정보, 이거 더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이게 맞는지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되묻는 거 없죠? 그래서 얘는 1번 계속 질문만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재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은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죠? 이거 이게 뭐라고? 재진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작성하게 나눈 데가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2번이지. 지금 여기에서 전개 방식, 아까 질문 순서가 어떻게 됐어? X였잖아. 1,000원권, 만원권. 그런데 지금 태석이랑 뭐 얘기하고 있어? 설명 순서대로 1,000원권, 만원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시대순. 시대순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전개, 구조, 구성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문제가 뻔해.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하면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연습. 평소 내가 주간과제물에 화법과 작문 문제 다 들어있잖아. 풀 때 최대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결하겠다.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시조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